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도쿄는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출근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도쿄 지하철 여러 노선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는 5개 노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히비야선 기타센주 나카메구로 구간, 마루노우치선 이케부쿠로, 시노차 노미즈 구간, 치요다선 기타하야세 요요기우에하라 구간 등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이들 노선은 모두 일본 정부 청사가 밀집한 나가타초와 가스미가세키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들이었습니다. 옴진리교 신도 5명이 각각 다른 전동차에 승차하여 살인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놓고 우산 끝으로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살인은 액체 상태였지만 상온에서 쉽게 기화하여 무색무취의 독가스를 형성했습니다. 승객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오전 8시 10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쓰러지기 시작했고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동공이 극도로 수축하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식중독이나 감기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상황의 심각성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역에서 동시에 승객들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구급차 출동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가스미가세키역에서는 역무원 2명이 쓰러져 사망했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도쿄 소방청과 경시청은 오전 9시경 이것이 독가스 테러임을 인지하고 대규모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전동차들은 모두 운행이 중단되었고 해당 역들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의 승객들이 독가스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는 일본 당국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테러와 무연한 안전한 사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에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가스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세톤이나 기타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추정되었고 살인 가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몇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인력들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살인 중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살인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마비시키므로 이를 중화시키는 아트로핀과 같은 해독제의 신속한 투여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는 이러한 특수 해독제가 부족했고 의료진은 원인 불명의 환자들에게 필사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남발되었고 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독가스의 정체와 범인에 대한 추측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마비되었습니다. 지하철 여러 노선이 운행 중단되면서 도쿄 전체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직장과 학교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일본 경제에도 즉각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위대의 화학방호부대가 현장에 투입되어 독가스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전국의 병원에서 살인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살인 중독 치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살인 테러 발생 직후부터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통해 점차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테러범들이 사용한 우산과 비닐봉지에서 지문과 DNA가 검출되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3월 22일 경찰은 옴진리교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야마나시 현 가미쿠이시키 촌에 있는 교단의 사티안, 즉 수행시설을 수색한 결과 화학무기 제조 시설과 대량의 화학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살인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도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옴진리교의 조직적 범행임이 명확해졌습니다. 테러 실행범들은 모두 교단의 핵심 간부들이었으며 아사하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행범들은 하야카와 키요이데, 요코야마 마사토, 히로세 겐지,
린 타카이코, 하시모토 사토루 등이었습니다. 5월 16일 아사하라 쇼코가 야마나시 현의 교단 시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명상 수행 중이라며 체포에 저항했지만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아사하라의 체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되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옴진리교의 다른 범죄들도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 살인사건, 마츠모토 살인사건, VX 가스 살인사건 등이 모두 교단의 소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단이 탄저균과 보툴리누스 독소 등의 생물무기 개발도 시도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옴진리교 관련 재판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총 189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1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사하라 쇼코는 2004년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년 7월 6일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사하라의 재판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변호인과의 소통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주요 간부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살인 제조를 담당했던 치치야 마사미, 테러 실행을 지휘했던 이노우에 요시히로, 하야카와 키요이데 등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전동차에서 살인을 살포한 실행범들 중 일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옴진리교의 조직 구조와 범행 동기, 실행 과정 등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는 교단의 폐쇄적 조직 운영, 세뇌 기법, 그리고 아사하라의 절대적 권력 구조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종교적 광신이 어떻게 극단적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재판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표했지만 아사하라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끝까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광신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의 피해는 단순히 사망자와 부상자 수치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살인 가스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시야 장애,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이 주요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만성적인 신경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광장 공포증이나 밀폐 공포증을 발전시켰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시 지하철 승무원과 역무원들의 피해였습니다. 이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다가 더 많은 독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미가세키 역의 역무원 2명은 승객 대피를 도우다가 사망했으며 이들은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테러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여 의료비 지원과 생활비 보조를 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조 모임을 결성하여 서로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하철 살인 사건 피해자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정부와 옴진리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62명의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인간적 차원을 조명했으며 단순한 뉴스 보도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개인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는 전후 일본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에서 이러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종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왔고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옴진리교 사건 이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종교법인법을 개정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테러와는 무관한 사회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화학,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살인 테러 이후 정부는 NBC, 즉 핵, 생물, 화학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자위대와 경찰의 대테러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안전 신화에 의존해 왔지만 살인 테러는 이러한 신화가 허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공장소의 보안이 강화되었고 지하철과 공항 등에서의 경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크게 높아져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행동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옴진리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교단의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은 종교단체나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교육은 주로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두었지만 살인 테러 이후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광신이나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살인 테러 이후 옴진리교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탈퇴했고 교단의 자산은 피해 보상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아사하라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교단의 조직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잔존 세력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알레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교단을 재편했으며 아사하라에 대한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히카리노아라는 분파도 생겨났는데 이들은 아사하라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표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잔존 세력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괴활동 방지법에 의한 감시 처분이 내려져 정기적인 보고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안조사청은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알레프와 히카리노아는 일정 수의 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아사하라를 구루로 숭배하고 있으며 살인 테러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광신이 얼마나 뿌리 깊고 지속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새로운 신도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들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옴진리교 사건은 과학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단에는 일본 최고 대학 출신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이들의 지식과 기술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학 지식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보장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나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일본의 과학계는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과학윤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연구 과정에서의 보안 조치도 엄격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과학기술의 악용 방지를 위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생물무기금지협약 등을 통한 국제감시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고 관련 물질의 거래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옴진리교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고학력자들이 대거 교단에 가입하여 극단적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와세다대학 등 일본 최고 대학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의사, 변호사, 과학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심리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1990년대 일본 사회에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거품 경제 붕괴 후의 경제적 불안, 기존 가치관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젊은 지식인들에게 실존적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옴진리교는 이러한 위기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아사하라는 과학과 종교를 결합한 독특한 교리를 제시하며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요가와 명상을 통한 초능력 개발, 과학적 수행법 등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고학력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단의 조직 운영 방식도 고학력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엄격한 위계 질서, 성과주의적 평가 시스템,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자극하는 특별 대우 등은 기존 사회에서 성공 지향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친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집단 심리학적 요인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교단에 가입한 후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교단 내부의 논리만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점진적인 세뇌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마비되었고 결국 극단적 행위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완벽주의 성향, 권위에 대한 순종, 소송 욕구 등이 지적됩니다. 많은 고학력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억압해왔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종교적 해방감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옴진리교 사건은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건 전후로 언론의 대응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건 이전에 일부 언론은 옴진리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TBS는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방영 전에 교단에 보여주어 사카모토 일가 살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언론의 정보 관리와 취재 윤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무분별한 추측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특종을 찾으려 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수사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옴진리교 신도들에 대한 인권 침해적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사생활을 무단 공개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보도를 하여 2차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적인 재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사 보도를 통해 교단의 실상을 파헤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언론계는 위기 상황에서의 보도 지침을 재정비했습니다. 테러나 재난 상황에서는 추측 보도를 자제하고 공식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옴진리교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다원적 사고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종교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는데 살인 테러 이후 건전한 종교 이해와 사이비 종교 식별법에 대한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절대적 권위에 대한 맹신의 위험성과 개인의 판단력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해졌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가짜 정보나 극단적 사상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열린 소통과 토론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극단주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진전된 현재에는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의 형태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IS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등장, 사이버 테러의 증가, 그리고 개인화된 테러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옴진리교의 살인 테러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화학 테러의 선례로서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터진 이 극악한 테러는 현대 사회의 취약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인간 사회의 회복력과 학습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테러 대응 능력의 향상, 종교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 과학 윤리의 강화, 교육 시스템의 개선 등이 그 성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적 관용과 이해, 과학기술의 올바른 활용,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 그리고 열린 사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옴진리교의 살인 테러는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극단주의와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5년 3월 20일의 교훈을 기억하고 인류 공동의 지혜를 모은다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희생된 13명의 영혼과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기리며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 테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책임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